나가사키의 언덕길은 오늘도 말이 없었다. 오래된 돌층계 사이사이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상점들. 그 중에서도 츠키오미라는 작은 화과자 가게는 사토 아키코의 인생 그 자체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 이제 가게는 아들 요스케가 맡아 꾸려가고 있었지만 아키코는 여전히 가게 뒤편 작은 집에 살며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젊은 시절 붓을 잡고 화폭에 마음을 담아내던 화가를 꿈꿨지만 결혼과 함께 그 꿈은 빛바랜 사진처럼 기억 속에 묻혔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낡은 닭이 세트, 빛바랜 병풍, 손때 묻은 가구들만이 그녀의 적막한 시간을 지켜줄 뿐이었다. 늦가을 찬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던 어느 아침, 아키코는 거실 한쪽에 묵묵히 서 있던 고풍스러운 개종시계가 멈춰선 것을 발견했다.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시계였다. 둔탁한 추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금빛 시침과 분침은 어정쩡한 시간에 멈춰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아키코 자신의 멈춰버린 시간처럼 시계는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어쩌다가 아키코는 마른 손으로 시계의 차가운 나무 표면을 쓸어보았다. 남편이 살아생전 유난히 아꼈던 시계였다. 매일 아침이면 남편은 시계 태엽을 감고 시간을 맞추곤 했다. 그 둔중하면서도 맑은 종소리가 집안의 아침을 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소리마저 사라진 것이다. 요스케에게 시계 수리를 맡기려 했지만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번번이 미루기만 했다. 현대적인 것을 좋아하는 요스케에게 낡은 개종시계는 그저 고물에 불과할지도 몰랐다. 아키코는 직접 수리할 곳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언덕길 꼭대기 낡은 서양식 건물들이 늘어선 한적한 골목 끝에 숨겨진 듯 자리한 다나카 시계 공방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 낡은 지도 한 장을 들고 아키코는 오랜만에 외출다운 외출을 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키코는 두꺼운 쇼를 여미고 가파른 언덕길을 천천히 올랐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낡았지만 기품 있는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다나카 시계 공방, 고미술품 복원,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아키코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황동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 할 때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안으로 열렸다. 문 안쪽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안경을 쓴 노인이 서 있었다. 마른 체구였지만 자세가 곧았고 작업복 위로 걸친 낡은 카디건에선 오래된 나무와 기름 냄새가 섞인 듯한 묘한 향기가 풍겼다. 다나카 켄지였다. 저 시계 수리를 좀 부탁드리려고요. 아키코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켄지는 말없이 아키코와 그녀가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온 개종시계를 번갈아 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고갯짓을 했다. 공방 안은 온갖 종류의 시계 부품들과 연장들, 그리고 복원 중인 듯한 오래된 그림들로 가득했다. 째까기는 작은 시계들의 소리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숨결처럼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켄지는 아키코가 내려놓은 개종시계를 한참 동안 말없이 살펴보았다. 섬세하지만 투박한 그의 손길이 시계의 이곳저곳을 어루만졌다. 그의 진중한 눈빛과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에서 아키코는 잊고 지냈던 어떤 떨림, 어쩌면 경외감 같은 것을 느꼈다. 꽤 오래된 시계군요. 한참 만에 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겁니다. 아키코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켄지는 확대경을 꺼내 시계 내부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지만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켄지는 마침내 확대경을 내려놓고 아키코를 바라보았다. 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부품 몇 개를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군요. 아, 네. 시간은 괜찮습니다. 고쳐주시기만 한다면요. 아키코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켄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들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아키코와 켄지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일주일 후 아키코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공방을 찾았다. 켄지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시계는 아직 완전히 수리되지 않았지만 켄지는 아키코에게 시계의 역사와 작동 원리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책을 읽는 것처럼 흥미로웠다.
아키코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나가사키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느 날 켄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불쑥 말했다. 오래된 것들이 새로운 것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죠. 마치 이 시계처럼 말입니다. 아키코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나가사키에 오신 지 오래되셨나요? 은퇴하고 아내와 사별한 후 조용한 곳을 찾다가 몇 년 전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연고는 없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과 함께 지나간 시간에 대한 잔잔한 성찰이 묻어 있었다. 아키코는 그에게 젊은 시절 그림을 그렸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붓을 놓은 지 오래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림에 대한 열망이 남아 있었다. 켄지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림이라 아름다운 것을 담아내는 일은 언제나 가슴 설레는 일이죠. 그의 말은 아키코의 잊혀졌던 꿈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했다. 시계 수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켄지는 부품 하나하나를 직접 깎고 다듬어야 했다. 그 사이 아키코는 몇 번 더 공방을 찾았다. 때로는 켄지가 복원하고 있는 오래된 병풍이나 족자를 구경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가 내려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켄지는 나가사키의 역사와 숨겨진 명소들에 대해 해박했고 아키코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마치 처음 나가사키를 여행하는 사람처럼 설렘을 느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두 사람은 함께 글로버 정원을 산책했다. 언덕 위에 자리한 오래된 서양식 저택들과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는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아키코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해방감에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켄지는 그런 아키코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다정했다. 대지마의 오래된 돌길을 함께 걷고 작은 찻집에 앉아 카스텔라와 함께 차를 마셨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 대신 편안함과 잔잔한 설렘이 감돌았다. 하지만 아키코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다.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죽은 남편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설렘이 커질수록 죄책감과 망설임도 함께 커져갔다. 요스케는 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외출이 잦아지고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진 어머니가 그는 어딘지 불안했다. 어머니, 요즘 통가게에는 얼굴도 안 비추시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시는 겁니까? 요스케의 말투는 날카로웠다. 그저 바람 좀 쐬고 오는 거란다. 아키코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아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었다. 혹시 그 시계 고치는 영감 때문입니까? 제가 알아보니 그 사람 외지인이라던데 뭐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나 만나시는 거예요? 요스케는 뒷조사까지 한 모양이었다. 그런 사람 아니다. 아주 점잖고 좋은 분이셔. 아키코는 자신도 모르게 켄지를 변호하고 있었다. 좋은 사람이요? 어머니, 순진하게 사람 믿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괜히 이상한 사람한테 코 꿰서 가게 망신이라도 시키실 작정이세요? 요스케의 말은 비수처럼 아키코의 가슴에 박혔다. 가게의 체면, 아버지의 명예. 요스케에게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웃이자 가게 단골인 스즈키 하루시의 입도 문제였다. 그녀는 동네 소식통을 자처하며 아키코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아키코 씨, 요즘 얼굴이 아주 환해졌던데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며 능글맞게 웃었다. 글로버 정원에서 어떤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 혹시 그분인가? 하루 씨의 말은 금세 동네 안악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아키코 씨가 글쎄 웬 할아버지랑 연애를 한다나 봐.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주책이야. 나이 들어서 꼴사납게. 아키코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에 숨이 막혔다. 애써 용기를 내어 켄지를 만나러 가던 발길도 자꾸만 망설여졌다. 켄지의 공방문 앞에서 몇 번이나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켄지는 그런 아키코의 힘겨움을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평소처럼 묵묵히 시계를 수리하거나 아키코가 찾아오면 따뜻한 차를 내어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아키코에게 더 큰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깊은 죄책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어느 날 켄지는 조심스럽게 작은 나무 상자를 아키코에게 내밀었다. 이건 제가 복원한 작은 그림입니다.
혹시 아키코 씨가 좋아하실까 해서요. 상자 안에는 퇴색되었지만 아름다운 나가사키의 옛 풍경이 담긴 작은 수묵화 한 점이 들어있었다. 마치 아키코가 젊은 시절 그렸던 그림들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아키코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료스케의 차가운 눈빛과 하루시의 비웃는 듯한 얼굴이 떠올랐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키코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 상자를 켄지에게 돌려주려 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켄지는 아무 말 없이 아키코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Current characters, 이기사랬고, Total characters, 7팀의 꽉시윤.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나가사키의 거리는 온통 형색색의 등불로 장식되기 시작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등불 축제 바르 준비가 한창이었다. 축제 기간이 되면 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밤하늘은 수천 개의 등불로 환하게 빛났다. 아키코는 남편과 함께 매년 이 축제를 즐기곤 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로는 한 번도 축제 거리에 나가본 적이 없었다. 아키코 씨. 어느 날 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등불 축제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망설임이 함께 묻어 있었다. 아키코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가고 싶었다. 켄지와 함께라면 어쩌면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빛 속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료스케의 얼굴이 떠올랐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다. 저는 아키코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켄지는 말없이 아키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배려 깊은 말에 아키코는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축제가 시작되던 날 저녁, 아키코는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을 서성였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빛바랜 기모노를 꺼내보기도 하고 창밖으로 들려오는 축제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그때 료스케가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설마 그 영감이랑 축제 구경이라도 가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료스케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아버지 기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머니 정말 이러실 겁니까?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키코는 입술을 깨물었다. 료스케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남은 생을 후회와 그리움 속에서만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켄지의 따뜻한 눈빛, 그의 다정한 목소리, 함께 나누었던 소중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는 안 돼.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아키코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기모노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약속 장소인 공방 앞에는 켄지가 초조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키코의 모습을 본 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와주셨군요, 아키코 씨. 네, 선생님. 아키코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축제 거리로 향했다. 거리는 온통 붉고 노란 등불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넘실거렸다. 아키코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켄지는 인파 속에서 아키코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아키코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죄책감도 모두 잊은 채 그 순간만큼은 오롯이 켄지와 함께하는 기쁨에 젖어들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화려한 용춤 행렬을 구경하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보니 료스케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스즈키 하루시를 비롯한 동네 안악 몇몇도 함께였다. 료스케는 성큼성큼 다가와 켄지의 앞을 막아섰다. 당신 뭔데 우리 어머니를 끌고 다니는 거야? 노망이라도 났소? 료스 노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켄지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두 사람을 에워쌌다. 그때였다. 료스케, 그만하거라. 아키코의 단호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군중의 소음을 갈랐다. 그녀는 료스케의 앞을 막아서며 켄지를 감쌌다. 이분은 내게 아주 소중한 분이다. 내 남은 인생까지 네가 함부로 정할 순 없어. 아키코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평생을 조용히 인내하며 살아왔던 아키코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요스케는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모습에 순간 할 말을 잃고 멈칫했다.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아키코를 바라보았다. 켄지는 감격과 안타까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아키코의 작은 어깨를 바라보았다. 스즈키 하루시도 다른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키코의 진심 어린 외침은 그 어떤 변명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축제의 소란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아키코는 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잡은 손의 온기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아키코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켄지는 아키코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키코 씨. 그리고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키코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날 밤 아키코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요스케에 대한 미안함과 서운함, 그리고 켄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고마움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며칠 후 아키코와 켄지는 잠시 나가사키를 떠나기로 했다. 모든 복잡한 일들을 잊고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나가사키 근교의 조용한 온천 마을 운젠이었다.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유황 온천과 고즈넉한 료칸, 그리고 맑은 공기는 두 사람의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료칸의 작은 방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켄지는 사별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그리고 아키코를 만나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키코 역시 남편을 잃은 슬픔과 홀로 남겨진 고독감, 그리고 켄지를 통해 다시 설렘을 느끼게 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 남은 인생은 그저 잿빛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키코의 목소리는 촉촉이 저어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제 마음에도 다시 따뜻한 햇살이 드는 것 같아요. 마치 늦봄처럼요. 켄지는 아키코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저야말로 아키코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아키코 씨는 제게 잊고 지냈던 삶의 기쁨을 되찾아준 분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유카타 차림으로 노천탕에 몸을 담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뜨거운 온천물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 더 깊은 교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남은 생을 진심으로 함께할 것을, 서로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조용히 약속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아키코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어떤 확신에 찬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한 것은 역시 료스케였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관계를 못마땅해 했지만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단호했던 모습과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표정 앞에서 그는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었다. 아키코는 료스케와 차분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했다. 료스케, 내 마음 이해 못한 건 아니란다. 하지만 엄마도 이제는 내 행복을 좀 찾고 싶구나.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어머니의 눈물 어린 호소에 료스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가 켄지를 만나면서부터 가게 일에 소홀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키코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게를 걱정하고 료스케를 돕고 있었다. 켄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주말이면 가게에 들러 굳은 일을 묵묵히 돕기도 하고 료스케의 아이들, 즉 아키코의 손주들에게 다정하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런 켄지의 꾸준하고 성실한 모습은 요스케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 결정적인 계기는 켄지의 딸 미호의 방문이었다. 도쿄에 살던 미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연애 소식에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나가사키를 찾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키코를 경계하는 듯했지만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키코의 따뜻하고 진솔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켄지가 아키코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지를 직접 확인했다. 아버지가
저렇게 웃으시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봐요. 미호는 아키코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아버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미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요스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즈키 하루시도 변했다. 처음에는 그저 가십거리로 두 사람의 관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축제에서의 아키코의 용기 있는 모습과 두 사람의 진심 어린 관계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경솔함을 뉘우쳤다. 그녀는 어느 날 츠키요미 가게를 찾아와 아키코에게 머쓱하게 사과하며 아키코 씨 정말 대단해요. 두 분 꼭 행복하셔야 해요. 라며 진심으로 응원의 말을 건넸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다. 나가사키의 언덕길에는 연분홍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바다에서는 싱그러운 봄바람이 불어왔다. 아키코와 켄지는 거창한 결혼식 대신 료스케 부부와 미호 그리고 스즈키 하루씨를 비롯한 가까운 몇몇 지인들만 초대하여 조촐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츠키요미 가게 한쪽에 마련된 작은 연회석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요스케는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표정으로 켄지에게 술을 따르며 말했다. 선생님, 그동안 제가 어머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머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켄지는 온화한 미소로 답했다. 요스케 씨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키코 씨 곁에서 항상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켄지가 아키코에게 작은 손짓을 했다. 그리고는 집 안쪽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곳에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키코가 젊은 시절 그렸던 빛바랜 풍경화들이 마치 방금 그린 것처럼 선명한 색채를 되찾아 벽 한쪽에 전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켄지가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복원한 그림들이었다. 그림 옆에는 사토 아키코, 첫 번째 작은 전시회라는 소박한 팻말이 놓여 있었다. 아키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잊고 지냈던 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열정이 되살아나는 듯한 감격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들을 어루만졌다. 선생님, 이게 정말... 켄지는 아키코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아키코 씨의 재능은 이렇게 묻혀있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 다시 붓을 잡으세요. 당신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겁니다. 아키코는 켄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기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날 아키코는 다시 붓을 잡을 용기를 얻었다. 그 후 아키코와 켄지는 아키코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평화롭고 충만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켄지는 여전히 공방에서 소일거리로 시계나 고미술품을 복원했고 아키코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나가사키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켄지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삶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때로는 츠키요미 가게에 나가 손님들에게 대접할 특별한 화과자를 만들기도 했다. 그녀가 만든 화과자는 예전보다 더욱 깊은 맛과 정성을 담고 있었다. 료스케는 이제 어머니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그는 가끔 어머니의 그림을 가게에 걸어두기도 했고 켄지 선생님과 함께 바둑을 두거나 낚시를 가기도 했다. 미호 역시 자주 나가사키를 찾아와 두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츠키요미 가게는 예전보다 더욱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공간이 되었다. 거실 한쪽에 놓인 개종시계는 이제 켄지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수리되어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며 규칙적으로 시간을 알렸다. 째깍, 째깍.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새롭게 시작된 행복한 시간을 축복하고 함께 흘러가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세워주는 듯했다. 멈췄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그 시간 속에서 아키코와 켄지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창밖으로는 나가사키 항구에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다. 아키코는 켄지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켄지는 아키코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늦봄은 세상 그 어떤 봄보다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삶의 황혼육에 찾아온 기적 같은 사랑,
그것은 두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 켄지의 공방은 여전히 언덕길 꼭대기에서 조용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켄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아키코는 종종 켄지의 공방을 찾아와 그의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새로 그린 자신의 그림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켄지는 아키코의 그림에서 섬세한 감성과 따뜻한 시선을 발견했고 그녀의 재능을 진심으로 격려했다. 이 그림은 색감이 참 좋군요. 특히 저 멀리 보이는 바다의 푸른빛이 아키코 씨의 마음을 닮은 것 같아요. 켄지는 아키코가 그린 작은 풍경화 앞에서 말했다. 아키코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답게 느껴져요. 두 사람은 함께 나가사키의 숨겨진 골목길을 산책하거나 작은 박물관을 찾아 오래된 유물들을 감상하기도 했다. 때로는 켄지가 아키코를 위해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조각품을 선물하기도 했고 아키코는 켄지가 좋아하는 팥당금이 듬뿍 들어간 화과자를 만들어 그의 공방을 찾기도 했다. 그들의 일상은 특별할 것 없는 소소한 순간들로 채워졌지만 그 모든 순간이 서로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으로 쌓여갔다. 요스케는 어머니와 켄지 선생님의 관계를 이제는 누구보다 든든하게 지지하는 지원군이 되었다. 그는 가끔 츠키요미 가게의 신메뉴 개발에 켄지 선생님의 의견을 묻기도 했고 어머니의 작은 전시회를 가게 한쪽에서 열어주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어머니, 다음 달에 가게에서 작은 그림 전시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단골 손님들도 어머니 그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료스케의 제안에 아키코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켄지와 료스케의 적극적인 격려에 용기를 내기로 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아키코의 그림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을 통해 위안과 희망을 얻었다. 특히 아키코와 켄지의 사랑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림 속에 담긴 두 사람의 깊은 애정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에 더욱 감탄했다. 스즈키 하루시는 전시회 첫날 가장 먼저 찾아와 커다란 꽃다발을 안겨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아키코 씨, 정말 멋져요. 내가 괜한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녔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두 분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시간은 흘러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켄지와 아키코가 처음 만났던 계절이었다. 두 사람은 개종시계가 놓인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선생님,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말이에요. 아키코가 말했다. 그러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하지만 아키코 씨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느리고 또 가장 충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켄지는 아키코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개종시계는 여전히 맑고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멈춰버린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두 사람의 삶의 리듬이었다. 아키코는 켄지의 어깨에 살며시 됐다. 그의 품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편안했다. 늦게 찾아온 봄이라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더 소중하고 애틋할 수 있다는 것을. 아키코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가사키의 밤은 깊어갔다. 멀리 항구에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가 희미하게 창문을 두드렸다. 아키코와 켄지는 거실의 부드러운 등불 아래 마주 앉아 있었다. 켄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아키코에게 보여주었다. 앨범 속에는 켄지의 젊은 시절 모습, 사별한 아내와의 추억, 그리고 딸 미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아키코는 조용히 사진들을 넘겨보며 켄지의 지나온 삶의 조각들을 함께 나누었다.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죠. 켄지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애탐이 묻어 있었다. 아키코는 말없이 그의 손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그녀는 켄지의 상실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 또한 남편을 잃은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키코 씨를 만나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과거의 슬픔에만 갇혀 있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켄지는 아키코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아키코 씨는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준 분입니다. 아키코의 눈가에도 촉촉한 물기가 어렸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멈춰버린 시계처럼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은 제 텅 빈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고 현재의 사랑을 감사하며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조용히 그려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연인들처럼 뜨겁고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오랜 세월을 견뎌낸 고목처럼 깊고 단단했으며 은은한 난초향처럼 고결하고 아름다웠다. 다음 날 아침 요스케가 손주들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다. 어머니, 할아버지, 오늘 날씨가 좋은데 다 같이 공원에라도 다녀올까요? 아이들은 아키코와 켄지의 무릎에 매달리며 재롱을 부렸다. 켄지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키코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화과자를 내왔다. 평범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가족의 풍경이었다. 공원으로 가는 길 요스케는 아키코의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보기 좋으세요. 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실 거예요. 아키코는 아들의 말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나가사키 평화공원, 푸른 잔디밭 위에서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았고 아키코와 켄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햇살은 따사로웠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아키코 씨. 켄지가 낮은 목소리로 아키코를 불렀다. 네, 선생님.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매일매일 작은 행복들을 함께 만들어가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기쁨이 되어주면서요. 아키코는 켄지의 말에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그렇게 해요. 선생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요. 두 사람의 손이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맞잡혔다. 그들의 사랑은 늦게 피어난 꽃처럼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고 있었다. 나가사키의 언덕길 위 츠키요미 가게와 다나카 시계 공방 그리고 아키코와 켄지가 함께하는 작은 집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과 행복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멈추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보였다. 세월의 당타오다오 캐릭터스 228.8 토탈 캐릭터스 22379 나가사키의 언덕길은 오늘도 말이 없었다. 오래된 돌층계 사이사이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상점들. 그 중에서도 츠키요미라는 작은 화과자 가게는 사토 아키코의 인생 그 자체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 이제 가게는 아들 요스케가 맡아 꾸려가고 있었지만 아키코는 여전히 가게 뒤편 작은 집에 살며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젊은 시절 붓을 잡고 화폭의 마음을 담아내던 화가를 꿈꿨지만 결혼과 함께 그 꿈은 빛바랜 사진처럼 기억 속에 묻혔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낡은 닭이 세트, 빛바랜 병풍, 손때 묻은 가구들만이 그녀의 적막한 시간을 지켜줄 뿐이었다. 늦가을 찬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던 어느 아침 아키코는 거실 한쪽에 묵묵히 서 있던 고풍스러운 개종시계가 멈춰선 것을 발견했다.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시계였다. 둔탁한 추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금빛 시침과 분침은 어정쩡한 시간에 멈춰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아키코 자신의 멈춰버린 시간처럼 시계는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어쩌다가? 아키코는 마른 손으로 시계의 차가운 나무 표면을 쓸어보았다. 남편이 살아생전 유난히 아꼈던 시계였다. 매일 아침이면 남편은 시계 태엽을 감고 시간을 맞추곤 했다. 그 둔중하면서도 맑은 종소리가 집안의 아침을 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소리마저 사라진 것이다. 요스케에게 시계 수리를 맡기려 했지만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번번이 미루기만 했다. 현대적인 것을 좋아하는 요스케에게 낡은 개종시계는 그저 고물에 불과할지도 몰랐다. 아키코는 직접 수리할 곳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언덕길 꼭대기 낡은 서양식 건물들이 늘어선 한적한 골목 끝에 숨겨진 듯 자리한 다나카 시계 공방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 낡은 지도 한 장을 들고 아키코는 오랜만에 외출다운 외출을 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키코는 두꺼운 쇼를 여미고 가파른 언덕길을 천천히 올랐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낡았지만 기품 있는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다나카 시계 공방, 고미술품 복원.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아키코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황동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 할 때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안으로 열렸다. 문 안쪽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안경을 쓴 노인이 서 있었다. 마른 체구였지만 자세가 곧았고 작업복 위로 걸친 낡은 카디건에서는 오래된 나무와 기름 냄새가 섞인 듯한 묘한 향기가 풍겼다. 다나카 켄지였다. 저 시계 수리를 좀 부탁드리려고요. 아키코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켄지는 말없이 아키코와 그녀가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온 개종시계를 번갈아 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란 듯 고갯짓을 했다. 공방 안은 온갖 종류의 시계 부품들과 연장들, 그리고 복원 중인 듯한 오래된 그림들로 가득했다. 째까기는 작은 시계들의 소리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숨결처럼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켄지는 아키코가 내려놓은 개종시계를 한참 동안 말없이 살펴보았다. 섬세하지만 투박한 그의 손길이 시계의 이곳저곳을 어루만졌다. 그의 진중한 눈빛과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에서 아키코는 잊고 지냈던 어떤 떨림, 어쩌면 경외감 같은 것을 느꼈다. 꽤 오래된 시계군요. 한참 만에 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겁니다. 아키코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켄지는 확대경을 꺼내 시계 내부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지만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켄지는 마침내 확대경을 내려놓고 아키코를 바라보았다. 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부품 몇 개를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군요. 아, 네. 시간은 괜찮습니다. 고쳐주시기만 한다면요. 아키코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켄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들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아키코와 켄지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일주일 후 아키코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공방을 찾았다. 켄지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시계는 아직 완전히 수리되지 않았지만 켄지는 아키코에게 시계의 역사와 작동 원리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책을 읽는 것처럼 흥미로웠다. 아키코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나가사키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느 날 켄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불쑥 말했다. 오래된 것들이 새로운 것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죠. 마치 이 시계처럼 말입니다. 아키코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나가사키에 오신 지 오래되셨나요? 은퇴하고 아내와 사별한 후 조용한 곳을 찾다가 몇 년 전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연고는 없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과 함께 지나간 시간에 대한 잔잔한 성찰이 묻어 있었다. 아키코는 그에게 젊은 시절 그림을 그렸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붓을 놓은 지 오래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림에 대한 열망이 남아 있었다. 켄지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림이라 아름다운 것을 담아내는 일은 언제나 가슴 설레는 일이죠. 그의 말은 아키코의 잊혀졌던 꿈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했다. 시계 수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켄지는 부품 하나하나를 직접 받고 다듬어야 했다. 그 사이 아키코는 몇 번 더 공방을 찾았다. 때로는 켄지가 복원하고 있는 오래된 병풍이나 족자를 구경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가 내려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켄지는 나가사키의 역사와 숨겨진 명소들에 대해 해박했고 아키코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마치 처음 나가사키를 여행하는 사람처럼 설렘을 느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두 사람은 함께 글로버 정원을 산책했다. 언덕 위에 자리한 오래된 서양식 저택들과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는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아키코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해방감에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켄지는 그런 아키코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다정했다. 대지마의 오래된 돌길을 함께 걷고 작은 찻집에 앉아 카스텔라와 함께 차를 마셨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 대신 편안함과 잔잔한 설렘이 감돌았다. 하지만 아키코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다.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죽은 남편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설렘이 커질수록 죄책감과 망설임도 함께 커져갔다. 료스케는 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외출이 잦아지고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진 어머니가 그는 어딘지 불안했다. 어머니 요즘 통가게에는 얼굴도 안 비추시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시는 겁니까? 료스케의 말투는 날카로웠다. 그저 바람 좀 쐬고 오는 거란다. 아키코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아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었다. 혹시 그 시계 고치는 영감 때문입니까? 제가 알아보니 그 사람 외지인이라던데 뭐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나 만나시는 거예요? 요스케는 뒷조사까지 한 모양이었다. 그런 사람 아니다. 아주 점잖고 좋은 분이셔. 아키코는 자신도 모르게 켄지를 변호하고 있었다. 좋은 사람이요? 어머니, 순진하게 사람 믿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괜히 이상한 사람한테 코 꿰서 가게 망신이라도 시키실 작정이세요? 요스케의 말은 비수처럼 아키코의 가슴에 박혔다. 가게의 체면, 아버지의 명예. 요스케에게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웃이자 가게 단골인 스즈키 하루씨의 입도 문제였다. 그녀는 동네 소식통을 자처하며 아키코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아키코 씨, 요즘 얼굴이 아주 환해졌던데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며 능글맞게 웃었다. 글로버 정원에서 어떤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 혹시 그분인가? 하루씨의 말은 금세 동네 안악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아키코 씨가 글쎄 웬 할아버지랑 연애를 한다나 봐.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주책이야. 나이 들어서 꼴사납게. 아키코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에 숨이 막혔다. 애써 용기를 내어 켄지를 만나러 가던 발길도 자꾸만 망설여졌다. 켄지의 공방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켄지는 그런 아키코의 힘겨움을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평소처럼 묵묵히 시계를 수리하거나 아키코가 찾아오면 따뜻한 차를 내어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아키코에게 더 큰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깊은 죄책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어느 날 켄지는 조심스럽게 작은 나무 상자를 아키코에게 내밀었다. 이건 제가 복원한 작은 그림입니다. 혹시 아키코 씨가 좋아하실까 해서요. 상자 안에는 퇴색되었지만 아름다운 나가사키의 옛 풍경이 담긴 작은 수묵화 한 점이 들어있었다. 마치 아키코가 젊은 시절 그렸던 그림들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아키코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료스케의 차가운 눈빛과 하루씨의 비웃는 듯한 얼굴이 떠올랐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키코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 상자를 켄지에게 돌려주려 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켄지는 아무 말 없이 아키코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나가사키의 거리는 온통 형색색의 등불로 장식되기 시작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등불 축제, 준비가 한창행이었다. 축제 기간이 되면 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밤하늘은 수천 개의 등불로 환하게 빛났다. 아키코는 남편과 함께 매년 이 축제를 즐기곤 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로는 한 번도 축제 거리에 나가본 적이 없었다. 아키코 씨. 어느 날 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등불 축제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망설임이 함께 묻어 있었다. 아키코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가고 싶었다. 켄지와 함께라면 어쩌면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빛 속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요스케의 얼굴이 떠올랐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다. 저는... 아키코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켄지는 말없이 아키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함께 가고 싶다는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배려 깊은 말에 아키코는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축제가 시작되던 날 저녁, 아키코는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을 서성였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빛바랜 기모노를 꺼내보기도 하고 창밖으로 들려오는 축제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그때 료스케가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설마 그 영감이랑 축제 구경이라도 가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료스케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아버지 기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머니 정말 이러실 겁니까?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키코는 입술을 깨물었다. 료스케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남은 생을 후회와 그리움 속에서만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켄지의 따뜻한 눈빛, 그의 다정한 목소리, 함께 나누었던 소중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는 안 돼.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아키코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기모노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약속 장소인 공방 앞에는 켄지가 초조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키코의 모습을 본 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와주셨군요, 아키코 씨. 네, 선생님. 아키코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축제 거리로 향했다. 거리는 온통 붉고 노란 등불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넘실거렸다. 아키코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켄지는 인파 속에서 아키코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아키코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죄책감도 모두 잊은 채 그 순간만큼은 오롯이 켄지와 함께하는 기쁨에 젖어들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화려한 용춤 행렬을 구경하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보니 료스케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스즈키 하루씨를 비롯한 동네 안악 몇몇도 함께였다. 료스케는 성큼성큼 다가와 켄지의 앞을 막아섰다. 당신 뭔데 우리 어머니를 끌고 다니는 거야. 노망이라도 났소. 료스 노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켄지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두 사람을 에워쌌다. 그때였다. 료스케, 그만하거라. 아키코의 단호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군중의 소음을 갈랐다. 그녀는 료스케의 앞을 막아서며 켄지를 감쌌다. 이분은 내게 아주 소중한 분이다. 내 남은 인생까지 네가 함부로 정할 순 없어. 아키코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평생을 조용히 인내하며 살아왔던 아키코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요스케는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모습에 순간 할 말을 잃고 멈칫했다.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아키코를 바라보았다. 켄지는 감격과 안타까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아키코의 작은 어깨를 바라보았다. 스즈키 하루씨도 다른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키코의 진심 어린 외침은 그 어떤 변명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축제의 소라는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아키코는 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잡은 손의 온기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아키코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켄지는 아키코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키코 씨. 그리고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키코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날 밤 아키코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요스케에 대한 미안함과 서운함 그리고 켄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고마움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며칠 후 아키코와 켄지는 잠시 나가사키를 떠나기로 했다. 모든 복잡한 일들을 잊고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나가사키 근교의 조용한 온천 마을 운젠이었다.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유황 온천과 고즈넉한 료칸 그리고 맑은 공기는 두 사람의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료칸의 작은 방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켄지는 사별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그리고 아키코를 만나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키코 역시 남편을 잃은 슬픔과 홀로 남겨진 고독감 그리고 켄지를 통해 다시 설렘을 느끼게 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 남은 인생은 그저 잿빛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키코의 목소리는 촉촉이 젖어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제 마음에도 다시 따뜻한 햇살이 드는 것 같아요. 마치 늦봄처럼요. 켄지는 아키코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저야말로 아키코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아키코 씨는 제게 잊고 지냈던 삶의 기쁨을 되찾아준 분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유카타 차림으로 노천탕에 몸을 담갔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뜨거운 온천물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 더 깊은 교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남은 생을 진심으로 함께할 것을, 서로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조용히 약속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아키코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어떤 확신에 찬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한 것은 역시 료스케였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관계를 못마땅해 했지만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단호했던 모습과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표정 앞에서 그는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었다. 아키코는 료스케와 차분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했다. 료스케, 내 마음 이해 못한 건 아니란다. 하지만 엄마도 이제는 내 행복을 좀 찾고 싶구나.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어머니의 눈물 어린 호소에 료스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가 켄지를 만나면서부터 가게 일에 소홀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키코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게를 걱정하고 료스케를 돕고 있었다. 켄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주말이면 가게에 들러 굳은 일을 묵묵히 돕기도 하고 료스케의 아이들, 즉 아키코의 손주들에게 다정하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런 켄지의 꾸준하고 성실한 모습은 료스케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 결정적인 계기는 켄지의 딸 미호의 방문이었다. 도쿄에 살던 미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연애 소식에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나가사키를 찾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키코를 경계하는 듯했지만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키코의 따뜻하고 진솔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켄지가 아키코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지를 직접 확인했다. 아버지가 저렇게 웃으시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봐요. 미호는 아키코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아버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미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요스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즈키 하루시도 변했다. 처음에는 그저 가십거리로 두 사람의 관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축제에서의 아키코의 용기 있는 모습과 두 사람의 진심 어린 관계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경솔함을 뉘우쳤다. 그녀는 어느 날 츠키요미 가게를 찾아와 아키코에게 머쓱하게 사과하며 아키코 씨, 정말 대단해요. 두 분 꼭 행복하셔야 해요. 라며 진심으로 응원의 말을 건넸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다. 나가사키의 언덕길에는 연분홍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바다에서는 싱그러운 봄바람이 불어왔다. 아키코와 켄지는 거창한 결혼식 대신 료스케 부부와 미호 그리고 스즈키 하루시를 비롯한 가까운 몇몇 지인들만 초대하여 조촐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츠키요미 가게 한쪽에 마련된 작은 연회석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료스케는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표정으로 켄지에게 술을 따르며 말했다. 선생님, 그동안 제가 어머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머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켄지는 온화한 미소로 답했다. 료스케 씨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키코 씨 곁에서 항상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켄지가 아키코에게 작은 손짓을 했다. 그리고는 집 안쪽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곳에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키코가 젊은 시절 그렸던 빛바랜 풍경화들이 마치 방금 그린 것처럼 선명한 색채를 되찾아 벽 한쪽에 전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켄지가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복원한 그림들이었다. 그림 옆에는 사토 아키코, 첫 번째 작은 전시회라는 소박한 팻말이 놓여 있었다.
아키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잊고 지냈던 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열정이 되살아나는 듯한 감격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들을 어루만졌다. 선생님, 이게 정말... 켄지는 아키코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아키코 씨의 재능은 이렇게 묻혀 있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 다시 붓을 잡으세요. 당신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겁니다. 아키코는 켄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기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날 아키코는 다시 붓을 잡을 용기를 얻었다. 그 후 아키코와 켄지는 아키코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평화롭고 충만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켄지는 여전히 공방에서 소일거리로 시계나 고미술품을 복원했고 아키코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나가사키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켄지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삶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때로는 츠키요미 가게에 나가 손님들에게 대접할 특별한 화과자를 만들기도 했다. 그녀가 만든 화과자는 예전보다 더욱 깊은 맛과 정성을 담고 있었다. 료스케는 이제 어머니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그는 가끔 어머니의 그림을 가게에 걸어두기도 했고 켄지 선생님과 함께 바둑을 두거나 낚시를 가기도 했다. 미오 역시 자주 나가사키를 찾아와 두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츠키요미 가게는 예전보다 더욱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공간이 되었다. 거실 한쪽에 놓인 개종시계는 이제 켄지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수리되어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며 규칙적으로 시간을 알렸다. 째깍, 째깍.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새롭게 시작된 행복한 시간을 축복하고 함께 흘러가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세워주는 듯했다. 멈췄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그 시간 속에서 아키코와 켄지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창밖으로는 나가사키 항구에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다. 아키코는 켄지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켄지는 아키코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늦봄은 세상 그 어떤 봄보다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삶의 황혼역에 찾아온 기적 같은 사랑. 그것은 두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 켄지의 공방은 여전히 언덕길 꼭대기에서 조용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켄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아키코는 종종 켄지의 공방을 찾아와 그의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새로 그린 자신의 그림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켄지는 아키코의 그림에서 섬세한 감성과 따뜻한 시선을 발견했고 그녀의 재능을 진심으로 격려했다. 이 그림은 색감이 참 좋군요. 특히 저 멀리 보이는 바다의 푸른빛이 아키코 씨의 마음을 닮은 것 같아요. 켄지는 아키코가 그린 작은 풍경 앞에서 말했다. 아키코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답게 느껴져요. 두 사람은 함께 나가사키에 숨겨진 골목길을 산책하거나 작은 박물관을 찾아 오래된 유물들을 감상하기도 했다. 때로는 켄지가 아키코를 위해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조각품을 선물하기도 했고 아키코는 켄지가 좋아하는 팥당금이 듬뿍 들어간 화과자를 만들어 그의 공방을 찾기도 했다. 그들의 일상은 특별할 것 없는 소소한 순간들로 채워졌지만 그 모든 순간이 서로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으로 쌓여갔다. 료스케는 어머니와 켄지 선생님의 관계를 이제는 누구보다 든든하게 지지하는 지원군이 되었다. 그는 가끔 츠키요미 가게의 신메뉴 개발에 켄지 선생님의 의견을 묻기도 했고 어머니의 작은 전시회를 가게 한쪽에서 열어주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어머니, 다음 달에 가게에서 작은 그림 전시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단골 손님들도 어머니 그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료스케의 제안에 아키코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켄지와 료스케의 적극적인 격려에 용기를 내기로 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아키코의 그림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을 통해 위안과 희망을 얻었다. 특히 아키코와 켄지의 사랑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림 속에 담긴 두 사람의 깊은 애정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에 더욱 감탄했다. 스즈키 하루시는 전시회 첫날 가장 먼저 찾아와 커다란 꽃다발을 안겨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아키코 씨, 정말 멋져요. 내가 괜한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녔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두 분,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시간은 흘러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켄지와 아키코가 처음 만났던 계절이었다. 두 사람은 개종시계가 놓인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선생님,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말이에요. 아키코가 말했다. 그러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하지만 아키코 씨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느리고 또 가장 충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켄지는 아키코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개종시계는 여전히 맑고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멈춰버린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두 사람의 삶의 리듬이었다. 아키코는 켄지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다. 그의 품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편안했다.